태양이 숲의 정수리 위를 지나가지만 지표면에는 빛이 거의 닿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낙엽들이 썩어가며 내뿜는 축축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신호는 바람의 온도보다 숲의 침묵에서 먼저 감지된다. 모든 생명체는 다가올 혹한을 대비해 털을 찌우거나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이 거대한 원시림은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을 죽인 채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자비가 없는 세계이며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전장이다. 그 짙은 그림자 속에서 두 발로 걷는 포식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고독한 사냥꾼이다. 그의 발걸음은 마른 나무집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거친 신발은 지면의 요철을 완벽하게 흡수하며 그의 호흡은 숲의 리듬과 동화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며칠 동안 씻지 않았고 몸에는 짐승의 피와 흙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후각을 가진 피식자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위장술이다. 보통의 인간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서로의 등을 지킨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맹신하며 동료들과 나누는 목보다 온전한 독차지를 원했다.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보다 더 위험한 감정인 오만이 서려 있다. 늑대조차 혼자서는 거대한 숲을 배회하지 않지만 그는 스스로를 숲의 정점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위험한 자신감은 그를 부족의 따뜻한 모닥불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야생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게 되었다. 숲의 바닥은 복잡하게 얽힌 나무 뿌리와 썩은 통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 사냥꾼은 땅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을 읽어낸다. 잊기 위해 살짝 눌린 발자국, 덤불 가지에 걸린 몇 가닥의 털, 그리고 배설물의 온기를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먹잇감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낸다. 그의 뇌는 고도로 발달한 추적 장치와 같다. 바람의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며 자신의 냄새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이동 경로를 조정한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이자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의 알고리즘이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거대한 떡갈나무 뿌리 근처였다. 그곳에는 살찐 검은 담비 한 마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녀석의 윤기 흐르는 짙은 털은 다가올 겨울을 버티게 해줄 최고의 방한복이자 부족 내에서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전리품이다. 사냥꾼의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확보의 차원을 넘어선다. 저 작은 짐승을 잡는다면 그는 겨울 내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무리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검은 담비는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돌려 나무 틈새로 사라졌다. 사냥꾼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무거운 창을 등에 단단히 고정하고 네 발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튀어나갔다. 그의 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내며 험난한 지형을 돌파했다. 가시덤불이 그의 피부를 긁고 지나갔지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뇌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직 도망치는 먹잇감의 꼬리끝만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유일한 목표물이다. 이 순간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포식자의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의 신체를 지배한다. 추격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검은 담비는 숲의 미로를 뚫고 거대한 고목을 향해 질주했다. 그 나무는 숲의 다른 나무들을 압도하는 크기로 수령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뿌리는 땅 위로 솟아올라
마치 거대한 뱀들이 뒤엉킨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짐승은 망설임 없이 나무 밑동에 나 있는 검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입을 벌리고 작은 생명을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냥꾼은 나무 앞에서 급정거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냥꾼은 구멍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내부를 살폈다. 입구는 성인 남성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아 보였지만 안쪽은 더 넓어 보였다. 썩은 나무 특유의 냄새와 함께 짐승의 노린내가 강하게 풍겨 나왔다. 이것은 녀석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녀석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냥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이 공짜로 주는 선물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등에 메고 있던 창을 풀어 땅에 내려놓았다. 좁은 공간에서 긴 무기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다.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돌칼을 꺼내 들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상체를 집어넣어 짐승을 찌르거나 손으로 움켜쥐어 끌어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먹잇감에 대한 탐욕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부드러운 털가죽을 손에 넣는 상상으로 가득 찼다. 나무의 입구는 마치 검은 눈동자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소리도 멈췄다. 마치 숲 전체가 이 무모한 침입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냥꾼은 두꺼운 털옷을 벗어 던졌다.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했다. 차가운 공기가 땀에 젖은 피부에 닿았지만 사냥의 열기가 그의 천을 유지해 주었다. 그는 맨몸에 가까운 상태로 나무의 자궁을 향해 기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먼저 머리를 구멍 속으로 들이밀었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는 팔을 뻗어 바닥을 짚고 어깨를 비틀어 좁은 입구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나무의 내벽은 축축하고 미끌거렸지만 튀어나온 온기들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밀어 넣었다. 갈비뼈가 압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숨을 내뱉으며 흉곽을 수축시켜 더 깊이 들어갔다. 이 고목의 내부는 오랜 세월 동안 곤충과 박테리아에 의해 침식되어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균일하지 않았다. 곳곳에 날카로운 나무 가시들이 돋아나 있었고 좁아졌다 넓어지기를 반복하는 불규칙한 구조였다. 사냥꾼은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마치 벌레처럼 기어갔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곰팡이와 썩은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곳은 산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죽은 것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중간 기착지였다. 드디어 그의 손끝에 부드러운 털이 닿았다. 검은 담비는 구석에 몰려 하악질을 하며 저항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녀석의 이빨은 위협적이었지만 사냥꾼의 악력은 그것을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 손으로 짐승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짐승의 비명소리가 텅 빈 나무통 안에서 메아리 쳤다. 사냥꾼은 묵직한 생명체의 무게를 손안에 느끼며 전율했다. 이제 뒤로 물러나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뒤로 빼려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들어올 때는 유연하게 굽혀졌던 어깨 관절이 나갈 때는 역방향으로 펴지면서 나무벽에 걸려버린 것이다. 그는 당황하여 몸을 비틀었지만 움직일수록 튀어나온 나무 가시들이
옷과 피부를 단단히 붙잡았다. 짐승을 쥔 손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세는 더욱 어정쩡해졌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좁은 공간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걸림이 아니었다. 나무가 그를 물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공포는 원초적이다. 어둠과 압박감은 순식간에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사냥꾼은 발을 버둥거려 보았지만 허공을 찰 뿐 지지할 곳이 없었다. 상체는 나무 속에 갇히고 하체는 밖에 나와 있는 우스꽝스럽고도 치명적인 자세가 되었다. 그가 잡고 있던 검은 담비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팔을 핥휘어댔다. 피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보다 더 큰 공포, 즉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이제 숲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냥꾼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자연이 작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후진을 시도했지만 나무의 내벽은 마치 깔때기처럼 설계되어 있었다.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되 나가는 것은 거부하는 구조. 그것은 육식 식물이 먹이를 가두는 방식과 흡사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숲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밖으로 노출된 그의 하반신에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반면 나무 속에 갇힌 상반신은 식은땀과 열기로 젖어 있었다. 천의 불균형은 신체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나무의 두꺼운 벽이 그의 목소리를 흡수해버렸다. 그의 외침은 숲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나무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고독한 사냥꾼이라는 자부심이 이제는 그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었다. 사냥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포로 인한 과호흡이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짐승을 놓아주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짐승을 놓는다고 해서 어깨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지막 오기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좁은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숲에 완전한 어둠이 깔렸다. 밤이 찾아오면서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엉이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늑대의 하울링. 평소라면 그가 지배했을 소리들이 이제는 그를 위협하는 청각적 공포로 변했다. 나무 속에 갇힌 그는 시각을 잃은 채 청각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와 자신의 무방비한 다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랐다. 이제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숲이 그를 징벌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를 떠나 홀로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에 대한 대가다. 거대한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생명들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늘 탐욕의 눈이 먼 한 인간을 자신의 품에 영원히 가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냥꾼의 눈에서 오만의 빛은 사라지고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의 뱃속에서 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나무의 내부는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좁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사냥꾼이 몸을 비틀 때마다 거친 나무의 내벽은 마치 상어의 비늘처럼 그의 피부를 긁어냈다. 수백 년 동안 건조되고 딱딱해진 고목의 심재는
강철만큼이나 단단하여 인간의 부드러운 살점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결코 모양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여 공간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쇄골이 짓눌리는 고통만이 가중될 뿐이었다. 이곳은 생명을 품는 자궁이 아니라 들어온 것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견고한 감옥이었다. 사냥꾼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검은 담비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가 공포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준 탓이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심장의 박동이 멈췄지만 사냥꾼은 그 사체를 놓을 수가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 팔을 펴거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죽은 짐승과 살을 맞대고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전리품은 이제 그의 손을 무겁게 짓누르는 끔찍한 족쇄로 변해버렸다. 피냄새가 고여있는 좁은 공간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호흡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적이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흉곽이 팽창하며 나무 벽을 압박했다. 들이마시는 것은 가능했지만 내벽의 마찰력 때문에 내뱉은 후 몸을 움직일 틈이 생기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그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더 깊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원리와 같았다. 그의 폐는 산소를 원했지만 그의 몸은 흉곽의 확장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거대한 떡갈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다. 나무의 나이테 하나하나는 혹독했던 겨울과 풍요로웠던 여름, 그리고 숲을 스쳐간 수많은 생명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짧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감히 이 영겁의 세월 속에 침입한 것이다. 나무는 사냥꾼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수백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부동의 자세야말로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나무 밖으로 노출된 사냥꾼의 하체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리의 근육을 수축시켰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발끝부터 마비가 시작되었다. 반면 나무 속에 갇힌 상체는 식은땀과 체열로 인해 찜통 속에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극심한 온도 차이는 신체의 자율, 신경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오한으로 몸을 떨고 싶었지만 꽉 끼인 공간은 그 작은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어둠은 시각을 앗아갔지만 대신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나무통을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시계추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집요했다. 또한 나무 내부에서 살아가는 미세한 생명체들의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썩은 나무를 파먹고 사는 딱정벌레 유충들이 꿈틀거리는 소리, 이름 모를 곤충들이 나무 벽을 긁는 소리가 귓가에 확대되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실감했다. 그는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의 근육을 이용해 뒤로 빠지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발가락으로 땅을 더듬어 지지할 곳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은 부드러운 부엽토여서 힘을 받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다리가 헛발질을 할 때마다 상체의 근육이 뒤틀리며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척추는 한계점까지 휘어졌고 관절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무는 단 1mm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사냥꾼의 머릿속에서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이 밤의 시작인지 아니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의 일부는 1시간처럼 느껴졌고 찰나의 희망은 긴 절망으로 이어졌다. 그는 문득 부족의 노인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숲의 정령을 화나게 한 자는 영원히 숲의 일부가 된다는 전설. 그는 그것이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웃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설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현실 도피를 시작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것은 부족의 모닥불이었다. 따뜻한 열기, 구워지는 고기 냄새,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불을 쬐고 싶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자 나무 톱밥과 흙먼지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와 기침을 유발했다. 환상은 깨지고 다시 차갑고 축축한 나무 냄새만이 그를 감쌌다.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땀 배출로 인해 탈수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혀는 사포처럼 거칠어졌고 침은 끈적하게 말라붙었다. 바로 몇 미터 밖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 벽에 맺힌 습기를 핥으려 했지만 고개를 돌릴 공간조차 없었다. 뺨이 거친 나무에 쓸려 피가 맺혔지만 그 피조차 목마름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갈증은 공포보다 더 원초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다. 사냥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왜 그 작은 짐승 하나에 목숨을 걸었을까? 숲에는 다른 먹잇감도 많았다. 토끼나 사슴을 잡을 수도 있었다. 아니, 굳이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마른 열매나 뿌리를 캐며 겨울을 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 남들이 잡지 못하는 귀한 짐승을 잡아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하찮은 명예욕이 그를 이 좁고 어두운 관 속으로 밀어넣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며 그 대가는 가혹하다. 나무 밖의 세계는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집들이 춤을 추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올빼미가 사냥에 성공했는지 짧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다. 숲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그만이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숲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숲은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소화시키기 위해 삼킨 것이었다. 그의 팔에 경련이 일어났다. 죽은 검은 담비를 쥐고 있는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꼬이기 시작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쥐가 난 것이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펴보려 했지만 신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죽은 짐승의 저주가 그의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짐승의 차가운 천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제 그와 짐승은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둘 다 이 나무의 뱃속에서 썩어갈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다. 몸부림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추위 속에서 잠이 들면 천이 급격히 떨어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식은 깜빡거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뺨을 나무 벽에 비비며 고통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날카로운 가시가 피부를 찢는 고통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사냥꾼의 신경이 다시 곤두섰다. 동료일까,
누군가 그를 찾으러 온 것일까 희망이 불씨처럼 타올랐다. 그는 쉰 목소리를 짜내어 여기다 도와줘 라고 외치려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으윽 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은 두 발로 걷는 인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네 발 달린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짐승의 숨소리가 그의 노출된 다리 근처에서 들렸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 늑대일까? 아니면 여우일까? 사냥꾼은 다리를 움츠리려 했지만 마비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포식자는 무방비하게 노출된 먹잇감을 탐색하고 있었다. 나무에 낀 인간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손쉬운 만찬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짐승은 낯선 인간의 냄새와 피냄새에 경계심을 느끼고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녀석은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공포의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창과 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털도 없고 발톱도 없는 연약한 살덩어리. 그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었다. 제발 살려만 준다면 다시는 오만하게 굴지 않겠노라고. 숲의 모든 생명을 경외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응답은 없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고통의 시간은 쾌락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른다. 그는 자신이 갇힌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났을까? 아니면 아직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걸까? 감각 차단은 시간 감각마저 왜곡시켰다. 그는 자신이 벌써 며칠째 갇혀 있다고 느꼈지만 사실 밤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무의 온기가 그의 등을 찌르는 통증이 만성이 되어 이제는 그 통증이 없으면 불안할 지경이었다. 나무 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깔리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부족장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육체를 떠나 부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죽음의 전조 증상이었다. 고통이 사라지고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오는 단계. 그는 이대로 잠들고 싶다는 유혹과 싸워야 했다. 결국 사냥꾼은 더 이상의 저항을 멈추고 축 늘어졌다. 그의 몸은 나무의 내부 형태에 맞춰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미미한 호흡만이 남아 있었다. 나무는 묵묵히 그를 안고 있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혹은 죄인을 가둔 간수처럼. 숲의 밤은 길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한 인간의 운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의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더 큰 고통을 위한 짧은 유예에 불과했다. 사냥꾼의 의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압도적인 폐쇄 공포였다. 그의 뇌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명을 질렀다. 나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신호가 전신의 신경망을 타고 흐르며 지친 근육을 강제로 깨웠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자율신경계의 폭주였다. 그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은 사냥꾼의 계산된 동작이 아니라 덫에 걸린 짐승의 무의미한 발버둥이었다. 이 고목의 내부 구조는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자연의 함정이었다.
나무 안쪽 벽면에는 세월의 풍파로 인해 수많은 거스러미와 온기들이 아래쪽을 향해 돋아나 있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통발의 구조와 같아서 들어오는 방향으로는 매끄럽게 미끄러지지만 나가는 방향으로는 턱턱 걸리게 되어 있었다. 사냥꾼이 몸을 뒤로 뺄 때마다 이 거스르미들은 그의 옷과 피부를 파고들며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그가 힘을 쓰면 쓸수록 나무의 이빨은 더 깊이 박혔고 그는 자신의 힘에 의해 걔 스스로를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 꼴이 되었다. 호흡의 역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격렬한 몸부림은 산소 소비량을 급격히 늘렸고 이는 더 거칠고 깊은 호흡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흉곽이 팽창하며 나무벽을 밀어냈다. 이미 꽉 낀 상태에서 흉곽의 팽창은 곧바로 끔찍한 압박통으로 이어졌다. 살고 싶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면 몸이 커져서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모순. 그는 얕은 숨을 헐떡이며 흉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뇌는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며 폐를 강제로 부풀렸다. 좁은 공간의 온도가 상승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와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땀은 옷을 축축하게 적셨고 젖은 옷은 마찰 계수를 높여 그를 나무벽에 더욱 밀착시켰다. 끈적거리는 불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손을 들어 닦을 수가 없었다.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조차 닦을 수 없는 상황. 아주 사소한 불편함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서 사냥꾼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조 요청이었으나 점차 의미 없는 괴성으로 변해갔다. 으악 하는 비명이 나무통 안에서 메아리치며 자신의 고막을 때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은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는 나무에게 욕을 퍼붓고 자신이 믿던 신들을 저주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오늘인가? 분노는 에너지를 태우는 가장 격렬한 연료였지만 좁은 관 속에서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길이 되었다. 격렬한 저항 끝에 그는 오른쪽 어깨를 조금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그 틈을 비집고 나가려 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팔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나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깨가 빠진 공간을 메운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흘러내린 옷가지와 나무 부스러기들이었다. 그가 만든 아주 작은 틈새마저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 다시 꽉 막혀버렸다. 그는 단 1cm도 이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나무 밖에 차가운 공기와 나무 안에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응결 현상이 일어났다. 그의 허리 부분 축축해지며 천을 뺏어가기 시작했다. 상체는 땀으로 젖어 뜨겁고 하체는 동상 직전의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 기형적인 온도 분포는 심장에 무리를 주었다. 심박수는 분당 180회 이상으로 치솟았다. 가슴이 터질 듯한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나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것은 생명이 타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제 그의 적은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었다. 바로 공간 그 자체였다. 인류는 드넓은 평원에서 진화해왔기에 갇힌 공간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인간의 공간 지각 능력은 마비된다. 그는 자신이 나무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생매장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폐쇄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지우고
오직 지금 여기의 고통만을 영원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어서 지옥의 입구에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는 손톱으로 나무 내벽을 긁어댔다. 나무를 파내서 공간을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였다. 하지만 수백 년 묵은 떡갈나무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났지만 나무에는 얕은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다. 피 냄새가 좁은 공간에 확 퍼졌다. 자신의 피 냄새는 사냥꾼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절망의 향기였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산이 역류했다. 신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뱉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었기에 그는 그것을 다시 삼켜야 했다. 타는 듯한 식도의 통증이 가슴의 압박감과 섞였다. 그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여기서 구토를 한다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생리적인 현상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 상황. 그는 숨을 멈추고 억지로 속을 가라앉혔다. 사냥꾼의 머릿속에서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겨듣던 자장가. 첫 사냥에 성공했을 때 부족원들이 보내주던 환호성. 사랑했던 여인의 미소. 그 따뜻하고 빛나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차가운 나무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인한 육체가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분노의 단계가 지나가고 타협의 단계가 찾아왔다.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제발 놓아주세요. 다시는 숲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아이처럼 애원했다. 만약 나갈 수만 있다면 사냥꾼을 그만두고 채집꾼으로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무는 침묵했다. 자연은 인간의 맹세나 거래에 관심이 없다. 나무는 그저 물리법칙에 따라 존재할 뿐. 자비나 용서 같은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탈진이 찾아왔다. 근육 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격렬했던 저항이 멈추자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이 정적은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었다. 사냥꾼은 헐떡이는 숨소리를 죽이며 자신의 생명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싸울 힘이 없었다. 그저 짓눌린 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산소 부족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급행 열차였다. 그는 환각 속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나이테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자신의 몸을 칭칭 감아 조이는 것 같았다. 그는 나무가 살아있는 괴물이라고 확신했다. 이 괴물은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소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밖으로 나온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 내 것 같지가 않았다. 동상이 진행되어 조직이 괴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나가지 못한다면 다리가 썩든 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아가 소멸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위대한 사냥꾼이라는 정체성은 어둠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저 갇힌 고깃덩거리라는 비참한 사실만이 남았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웅크린 채 태아의 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 그리고 가장 편안함을 원할 때 취하는 본능적인 자세였다. 나무의 빈 공간은 자궁과 너무나 닮아 있었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가는 무덤의 자궁이었다. 그는 나무의 온기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다. 거친 나무의 질감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졌다. 광기가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밖에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계는 이 나무통 안으로 축소되었다. 우주의 중심이 이 썩은 나무 구멍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호흡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 얕고 빠르고 힘없는 호흡. 그것은 꺼져가는 촛불의 흔들림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나무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숲에 남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절망의 메커니즘은 완벽했다. 들어올 때는 욕망을 미끼로 유혹하고, 들어온 후에는 물리적 구조로 결박하며, 마지막에는 심리적 공포로 의지를 꺾는다. 자연이 설계한 이 덫에는 결함이 없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덫을 놓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이라는 거대한 덫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찾아왔다. 이제 그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구조대가 아닌 죽음을. 그는 죽음이 차라리 자비로운 안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압박감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죽음조차 달콤한 선물일 것이다. 사냥꾼의 눈에서 마지막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텅 빈 허무가 채웠다. 그는 떡갈나무의 심장부에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소멸했다. 어둠 속에서 낮과 밤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오직 숲의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씩 부러진 가지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정적을 깬다. 이 소리들은 사냥꾼에게 더 이상 정보가 아닌 고문이다. 숲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자신만이 이 좁은 관 속에 갇혀 정지해 있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온다. 그의 의식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며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숲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하체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차가운 눈송이가 노출된 다리 위에 내려앉아 녹지 않고 쌓여갔다. 동상은 이미 발가락 끝을 넘어 종아리까지 타고 올라왔다. 감각이 사라진 다리는 마치 남의 살덩어리처럼 무거웠고 혈관이 수축되어 더 이상 따뜻한 피를 공급하지 못했다. 반면 나무 속에 갇힌 상체는 여전히 미지근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기괴한 온도의 불균형은 그의 신진대사를 교란시키고 생명 유지를 위한 마지막 에너지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갈증은 이제 고통을 넘어선 광기가 되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신체는 세포 속에 저장된 수분까지 쥐어짜내고 있었다. 혀는 바짝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목구멍은 마치 불타는 숯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거웠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나무벽에 맺힌 결로 현상을 찾으려 혀를 내밀었지만 닿는 것은 거칠고 쓴 나무 껍질 뿐이었다. 그의 뇌에는 끊임없이 물 흐르는 소리를 환청으로 만들어내며 그를 조롱했다. 바로 몇 미터 밖에 맑고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를 괴롭힐 가장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다. 사냥꾼의 품에 안긴 검은 담비의 사체에서 부패가 시작되었다.
좁고 습한 공간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짐승의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역겨운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사냥꾼의 코를 찔렀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털가죽이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그저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사냥꾼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자신 또한 곧 이 짐승처럼 부풀어 오르고 썩어 문드러져 이 나무의 양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와 짐승은 이제 죽음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반자였다. 숲의 소리는 점차 기괴하게 변질되어 들려왔다. 바람소리는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낙엽이 구르는 소리는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누구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성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쉰 바람 소리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올 뿐이었다. 고립감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다는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실종을 알아차린 부족원들이 그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불운한 사냥꾼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체념했을까? 환각이 본격적으로 그를 덮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족의 제사장이 피우던 성스러운 불꽃이었다. 불꽃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옛 동료들이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따뜻한 고기, 국물을 들고 그를 부르고 있었다. 어서 와. 배고프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하지만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은 차가운 나무 부스러기였다. 환상은 깨지고 다시금 끔찍한 현실이 그를 비웃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사냥꾼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것을 원했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 그를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연이 그를 잠시 살려두었던 것뿐이었다. 이 거대한 떡갈나무는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고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야망이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찰나적이고 하찮은 것인가.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겸손을 배웠지만 수업료는 그의 목숨이었다. 이제 신체는 고통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뇌내 마약인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극심했던 근육통과 갈증이 희미해졌다. 이것은 신이 내린 마지막 자비이자 죽음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그는 몸이 붕 뜨는 듯한 부유감을 느꼈다. 꽉 끼어있던 나무의 압박감이 사라지고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왔다. 그는 이것이 탈출이라고 착각했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여전히 단단한 나무의 악위에 물려 있었다. 바깥 세상은 이제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사냥꾼의 밖으로 나온 다리는 눈 속에 파묻혀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지나가던 산토끼가 그 언덕 위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깡충거려 사라졌다. 숲의 동물들에게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풍경의 일부이자 장애물에 불과했다. 자연은 그를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그를 벌하고 있었다.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남자는 이제 숲의 배경으로 전락했다. 그의 존재는 눈 속에 묻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호흡이 점점 얕아졌다. 횡격막이 움직임을 멈추려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쇳소리 섞인 호흡음이 나무통 안을 작게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눈을 떠보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나무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주 느리고 웅장한 고동 소리. 그것은 대지의 맥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무의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들어온 태아라고 생각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순환의 일부라는 깨달음이 몽롱한 의식 속에 스며들었다. 추위가 사라지고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천증의 말기 증상인 역설적 탈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뇌가 천조절 기능을 상실하여 얼어 죽어가는 순간에 극도의 더위를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그는 덥다고 느끼며 옷을 벗으려 꼼지락거렸지만 좁은 공간은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 거짓된 따뜻함은 그를 깊은 수면으로 유도했다. 졸리다. 그것이 그의 뇌를 스친 마지막 명확한 생각이었다. 그는 저항을 멈추고 그 따뜻하고 치명적인 잠에 몸을 맡겼다. 의식의 끈이 툭 끊어졌다. 사냥꾼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그의 이마가 짐승의 털가죽 위에 닿았다. 사냥꾼과 사냥감이 서로를 껴안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숲은 잠시 침묵하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떡갈나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꺼졌지만 숲 전체의 거대한 생명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냉혹한 자연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사냥꾼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췄다. 쿵. 그리고 긴 침묵. 혈액순환이 멈추자 천이 급격히 떨어지며 나무의 온도와 같아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기물 덩어리, 단백질과 칼슘의 조합, 그리고 나무를 위한 걸음이 되었다. 그의 영혼은 바람에 실려 숲으로 흩어졌고 그의 육체는 나무의 나이테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텅 빈 숲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나무 밖으로 튀어나온 그의 발자국과 흔적들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폭설이 내린 숲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순백의 눈으로 덮여 평화로워 보였다. 거대한 고목의 뿌리 근처, 눈 덮인 작은 언덕만이 어젯밤의 비극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파헤치지 않을 것이다. 사냥꾼의 고독한 죽음은 숲의 비밀스러운 역사책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아무도 읽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역사. 오직 나무만이 그를 기억하며 자신의 몸속에 그를 품고 다가올 봄을 기다릴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대지의 따스함 가히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숲을 짓누르던 두꺼운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작은 가을을 이루고 그 물은 대지의 혈관을 타고 숲의 구석구석으로 생명력을 전달한다. 겨우내 죽은 듯이 침묵했던 숲은 다시금 새들의 지저귐과 곤충들의 날갯짓 소리로 소란스러워진다. 모든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순환의 주기에 동참하는 이 활기찬 계절에 오직 거대한 떡갈나무만이 간직한 비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형태를 바꾸어가고 있다. 숲은 잊기를 잘한다. 지난 겨울의 비극 따위는 돋아나는 새싹들의 환희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무의 뱃속.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잔혹하면서도 경이로운 자연의 화학작용이다. 사냥꾼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 아니다.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에게 그것은 그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이다. 습하고 어두운 나무의 내부는 분해 작용이 일어나기에 최적의 배양실이다. 한때 숲을 호령하던 강인한 근육과 피부는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며 그가 입고 있던 가죽 옷과 엉겨붙어 구별할 수 없는 유기물 덩어리가 되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자연으로의 환원이다. 그가 숲에서 취했던 모든 에너지가 다시 숲으로 되돌아가는 엄숙한 과정인 것이다. 나무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그의 하반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굶주린 늑대와 여우들이 지난 겨울 동안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나무 틈에 낀 기이한 먹잇감을 발견하고 밖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뼈조차 남지 않고 사라진 다리 덕분에 이제 떡갈나무는 사냥꾼의 상반신만을 온전히 품게 되었다. 마치 나무가 그를 밥만 삼키고 나머지는 숲의 다른 식구들에게 나누어준 꼴이다. 찢겨진 옷가지 몇 조각만이 바람에 날리며 이곳에 누군가 있었음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다. 봄비가 내리자 떡갈나무는 뿌리를 통해 맹렬하게 수분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나무의 심장부에 고인 사냥꾼의 잔해로부터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흡수한다. 인간의 육신이 썩어 만들어진 거름은 나무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그해 봄, 이 떡갈나무에 잎은 숲의 어떤 나무보다 짙고 푸르렀다. 가지는 더 힘차게 뻗어나갔고 도토리는 유난히 굵고 실했다. 사냥꾼은 살아서는 숲의 포식자였으나 죽어서는 숲을 살찌우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의 생명력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줄기와 인맥을 타고 다른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온다. 숲은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 수많은 계절의 순환 속에서 나무 속의 사체는 완전히 건조되기 시작한다. 살점이 모두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것은 하얀 뼈뿐이다. 두개골은 턱이 벌어진 채 영원한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갈비뼈는 나무의 내벽에 눌려 기이하게 뒤틀려 있다. 그의 뼈들은 좁은 공간에 맞춰 웅크린 태아의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의 자세이자 동시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하다. 사냥꾼의 손가락 뼈 사이에는 여전히 검은 담비에 뼈가 얽혀 있다. 두 생명체의 유골은 서로 뒤엉켜 이제는 어느 것이 사람의 뼈이고 어느 것이 짐승의 뼈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영원한 감옥 속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 탐욕의 대상과 탐욕의 주체가가 결국은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기괴한 합장면은 웅변하고 있다. 뼈 위로 이끼가 자라나고 버섯이 피어오른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생명들은 역설적이게도 아름답다. 나무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다. 사냥꾼이 들어갔던 입구 주변의 나무 껍질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한다. 캘러스 캘루스라 불리는 유합 조직이 온기처럼 뭉치며 구멍을 좁혀온다. 나무는 자신의 몸에 박힌 이물질을 감싸 안아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몇십 년 혹은 100년이 지나면 이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냥꾼의 백골은 나무의 심장 깊은 곳에 영원히 밀봉된 채 숲이 사라지는 날까지 비밀스럽게 보존될 것이다. 이것은 숲이 만든 천연의 타임캡슐이다. 나무 근처에 버려졌던 사냥꾼의 무기들은 녹이 슬고 자루가 썩어 문드러졌다. 날카로웠던 돌칼은 흙에 덮여 평범한 돌멩이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창대는 개미들의 집이 되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도구들의 말로는 초라하다. 그것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속도만 다를 뿐 결국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인간의 문명은 도구를 통해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자연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운다. 가끔 숲을 지나던 다른 사냥꾼들이 이 거대한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무가 유난히 웅장하고 그늘이 시원하다며 감탄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 껍질 바로 몇 센티미터 안쪽에 동료의 해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나무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가끔 기이하게 들릴 때가 있어도 그들은 그저 바람의 장난이라고 치부한다. 사냥꾼의 영혼은 나무의 나이테 속에 갇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면서 이 떡갈나무는 이제 숲의 박물관이 되었다. 이곳에는 한 인간의 생애와 최후, 그리고 고대 숲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 박물관의 관장은 나무 자신이며 관람객은 바람과 구름, 그리고 별들이다. 인간의 기록은 돌에 새겨지거나 종이에 적혀 전해지지만 숲의 기록은 생명체 그 자체에 각인된다. 사냥꾼의 DNA는 나무의 세포 속에 융합되어 매년 봄 피어나는 새잎을 통해 세상 구경을 한다. 그는 비로소 숲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었지만 그 방식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번개가 숲을 때려도 이 고목은 쓰러지지 않는다. 내부에 뼈라는 단단한 지지대가 생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냥꾼의 원념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일까? 나무는 기괴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껍질은 갑옷처럼 단단해지고 뿌리는 지하 깊은 곳에 안방까지 뚫고 내려갔다. 나무는 숲의 수호신처럼 변모해갔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 나무를 경외하며 피해간다. 이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성소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다. 숲의 지형이 바뀌고 강줄기가 변해도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킨다. 이제 나무의 입구는 거의 닫혀 작은 틈새만이 남았다. 그 틈새로 들이치는 햇살이 우연히 사냥꾼의 백골화된 두개골을 비춘다. 텅 빈 눈구멍은 여전히 숲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탐욕이 아닌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 공허하고 평온하다. 그는 숲의 시간 속에 정지되어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패배를 기록한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거대한 순환, 고리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다.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잠시 자연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사냥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진리를 증명했다. 그는 숲에서 태어나 숲을 먹고 살다가 마침내 숲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떡갈나무의 껍질 아래 차갑고 어두운 그 공간은 이제 그에게 가장 안락한 요람이자 영원한 안식처다. 바람이 분다. 숲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며 파도 소리를 낸다. 거대한 떡갈나무도 그 리듬에 맞춰 잎을 흔든다. 사각거리는 나뭇집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오래전 사라진 사냥꾼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나무가 숨쉬는 한,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숲을 얕보는 자들이 있다면 숲은 조용히 이 나무의 전설을 들려줄 것이다. 자연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그대 또한 언젠가는 흙이 되고 나무가 될 운명이라고. 거대한 원시림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눈부신 햇살이 떡갈나무의 정수리 위로 쏟아진다. 나무는 그 빛을 받아 엽록소를 태우며 묵묵히 성장한다. 그 안 깊은 곳, 탐욕이 부른 영원한 감금의 현장은 이제 숲의 가장 신성한 비밀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떡갈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영원히.